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당신이 옳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이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정혜신이 지었고요. 해남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인문, 교양심리 카테고리입니다. 주제어는 심리치유, 심리적 CPR, 행동지침, 공감 등입니다. 저자 정혜신은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져 있죠. 30년의 현장 내공으로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의 사랑공부,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사람 대 사람 등의 다수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 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눈 것이 저자의 크나큰 자산이고 책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얼마나 힘든가요? 당신의 옳다는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즉 다정한 전사 정혜신이 전하는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 행동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초스피드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3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의 우울증은 인격 성장의 필수이고 요체라고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무기력한 일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재난 같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해온 저자는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이 절실하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누구라도 심리적 CPR의 행동 지침을 배울 수 있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나를 구하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실정 방법을 담았기에 우리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박한 집밥 같은 치유, 적정 심리학.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스스로 집밥을 만들어 허기를 해결합니다. 애식도 하지만 조리사에게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조리사가 해준 고급 요리는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밥을 오래 먹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물리적 허기만큼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번 자격증을 가진 의사나 상담사를 찾을 수는 없다.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허기만큼이나 잦은 문제라서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다. 일상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해진다. 마찬가지로 삶의 바탕인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마음도 엇나가고 삶도 뒤틀린다.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집밥 같은 치유다. 집밥 같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 적정심리학이다. 이 부분을 읽고 적정심리학을 집밥을 곁들여 맛깔나게 설명한 것이 인상이 깊었는데, 집밥은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도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혹독한 시집살이 하던 딸도 친정엄마의 밥 한 그릇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본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치유자 정혜신의 결정적 위로와 세심하고 과감한 지지. 스타란 너의 취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생존자다. 나를 너에게 맞추는 초기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가 누리는 지위와 힘은 빼어난 재능과 고도의 촉을 바탕으로 자기 소멸의 경지에 다다른 이가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다. 그게 스타의 본질이다. 일시적으로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스타라면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 같다. 스타가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은 나를 너에게 완벽하게 맞추었을 때다. 내가 온전히 너의 욕망 그 자체일 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나가 사라졌을 때다. 나를 주장하는 모습이 가능할 때도 있다. 10,000원 안에서 물 쓰듯 써도 좋다는 호의처럼 너가 자기 주장을 하는 나를 근사하게 바라봐주는 범위에서 한해서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의 삶은 우리 삶의 완전한 축소판이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나를 지워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XOS를 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 내용 중에 스타를 자기 소멸의 경지와 화려하게 시든 꽃이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생을 스스로 마감한 예전의 연예인 중에 최진실과 약물 중독으로 일찍도 마감한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려하지만 그 내면에는 메울 수 없는 감격들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힘이 들었지 않나. 스타로서 화려했지만 극복하기에 힘이 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한다. 단둘이 만난 자리뿐 아니라 여럿이 만난 얘기를 하는 자리에도 그렇다. 어떤 모임에서도 이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 끼어들 틈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가 공허하거나 무의미하게 맴돈다고 느낄 때 묻는다. 이 질문을 던지면 A의 상황이 벌어진다. 질문 전후 이야기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어서 그렇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있으면서도 낌새조차 내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라.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라는 질문 하나가 예상치 않게 심리적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질문은 심장 충격기 같은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라는 질문 전후 이야기가 질이 달라진다는 것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특히 남자는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갑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그런 틈을 허용하고 허용당해야 저자가 이야기하는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야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도 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별들인 우리에게 서로서로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슬픔이나 무기력, 애로움 같은 감정도 날씨와 비슷하다. 감정은 병의 증상이 아니라 내 삶이나 존재의 내면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울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고 단단한 벽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 반응이다.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는 벽, 하루에 24시간뿐이라는 시간의 절대적 한계라는 벽 앞에 있다. 인간의 삶은 벽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울은 질병이 아닌 삶의 보편적 바탕색이다. 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말이다. 우울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울의 질곡에 빠지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아 평생 우울의 감옥 안에 갇혀 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득하고 막막하다. 홀로 헤쳐나가기 버거울 때도 많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럴 때 내게 필요한 도움은 일상에 밀착된 도움이 되는 도움이어야 한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같은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의 책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울증이 인간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때 저도 만성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CPR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심장 압박을 할 때는 두꺼운 옷을 젖히고 옷에 붙은 액세서리도 다 떼고 정확하게 가슴의 중앙 바로 그의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는다. 심리적 CPR도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의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괜찮은 건가 아닌가?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므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심리적 CPR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마땅하다. 공감에 대한 통념이 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누군가의 상처나 고통을 대면했을 때 그 즉시 감정이 이입되어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 공감력 넘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감력이 부족한 냉정한 인간이다. 노력하는 공감은 진짜 공감이 아니며
공감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등 사람들은 공감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순정한 무엇으로 여긴다. 진짜 그런가? 정서적으로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결합된 성숙한 공감력을 말한다. 정서적 호들갑과는 구별해야 한다. 고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다 정서적 공감은 아니다. 자식을 잃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생각보다 얼굴이 밝구나, 이제 많이 괜찮아졌나 보다라며 인사를 건네는 행위가 때론 당사자에게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공감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그냥 배려하는 마음이라면 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은 남자들한테 부족한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속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캄캄한 곳에서 높고 길고 단단한 벽을 만나게 된다. 그곳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문이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의 깊은 속마음 이야기로 들어가려면 그 문부터 찾아야 한다. 영화처럼 감옥의 단단한 벽을 넘기 위해 숟가락으로 땅을 판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벽 어딘가에 있는 문을 찾으면 단숨에 벽 너머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존재 자체를 터치하는 일은 높고 거대한 벽에서 상처의 원형이 의치한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을 찾는 일이다. 문을 찾은 후에는 문고리를 찾아 돌리면 된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공감 관역의 마지막 동그라미는 존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국가의 국경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둘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내 신체의 경계가 피부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키는 일이 어렵다. 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내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마구 짓밟고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등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등 자신이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공감을 주고받는 일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너인지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를 공감해야 할 순간인지 내가 먼저 공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아야 너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이 책을 맺으면서요, 이 치유법의 핵심은 공감이며 스스로는 물론 한 사람의 고통의 마음을 포개려는 섬세한 시선과 지지의 바탕을 둔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